꿈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쨌든 중고등학교 시절이라는 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주 즐거운 시절 이런 건 아니었던 거. 나이메어였죠, 나이메어. 재미없으셨죠? 그런 날은 이렇게 똑같은 라이프를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똑같은 선생님에서 그렇게 그런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 공부는 열심히 잘했죠. 연세대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공부는 잘했는데 저를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조용했죠, 그냥. 조용하고 그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때도 계속 그러면 그렇죠, 힘들었죠. 술을 뭐 거의 혼자 벌거나 아니면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벌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그 큰 누나가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그 당시는 그게 당연한 또 시대였어요. 이게 그 못 사는 친구들이 많았지. 그럼 그때 못 사셨던 때인가요? 못 살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어쨌든 부유하진 않았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난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일찍 경험할수록 좋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자꾸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당한다. 그리고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불쌍하게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 그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너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희망이 없는데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야 미안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전부 흙수저지 금수저는 없어요. 다 흙수저가 부자지. 근데 학과 선택을 이제 연세대 경제학과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돈에 대한 생각은 좀 그렇죠. 이제 경제학과 하면 돈이 벌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이런 걸 해야 돈을 벌겠다 생각을 했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누구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나를 그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그럼 2학년을 마치고 미국 가신 네네. 거예요? 2학년을 마치고 네, 맞췄죠. 마치고. 근데 이제 그때 막 데모도 하고 막 좀 어수선할 때였어요. 그래서 더 그 누나도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용기를 얻어 가게 됐는데 누나가 돈을 안 대줄 줄 몰랐지. 그러니까 가신 게 1980년. 네. 80년 그 막 광주 그 전이죠, 전이죠. 그 전에요. 네. 그러니까 초네요. 뭐 1, 2월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아, 4월인가 그래. 그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좀 도미를 결정하게 되는. 그건 아니었고 그때는 대학생들 다 놀았어요. 좋지. 그때는 학교가 다 안 가니까 그때 뭐 그 저기 그 데이트만 했죠. 미팅만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큰 결심을 하게 되면 뭔가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결정을 굉장히 쉽게 내려요. 그게 우리 어머니 닮아서 쉽게 내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휴학을 하라고. 그렇지. 그렇죠. 그럼 갔다 와서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내려. 근데 저 그냥 자퇴해버렸어요. 결정되기 전에 미국 학교가 아니 미국 가기 결정되고 나서 네. 자퇴를 했죠. 왜냐하면 그 결정을 번복하기 싫어서 나는 그냥 그게 싫었죠. 이렇게 한 기업에 들어가서 막 20년 30년 일하는 게 끔찍해. 그거를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월급이 너무 짜고 그 월급쟁이 자체가 난 저런 라이프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또 대학 그 졸업하고 또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또 그 평생 남이 뭐 하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 당시 NI는 누구나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제 학생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요? 굉장히 쉬웠어요. 명문 아닙니까? 엄청난 경우이죠. 그러니까 제가 내 말 안 믿어요. 그건 아무나 들어갔어요. 비싸진 않았습니까? 어우, 비싸죠. 저기 세계에서 제일 비쌀 거래요. 그래서 NYG라고 그래요. 주이시. 돈만 밝힌 학교라고 그래서. 근데 재미난 게 미국은 또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자하고 형제가 부자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가난하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안 되고 저희 아버지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능력이 안 되고 그러면 또 국가에서 그 등록금을 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일절 한 푼 안 낸 거예요, 4년 동안. 장학금인가요? 장학금이 아니에요. 그럼 장학금은 이제 스칼라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건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할 능력은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럼 국가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가 등록금 내줬으면 그거 몰랐을까? 그럼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대출은 받아요. 그건 뭐냐면 생활비 때문에. 근데 그때 등록금이 그때 연세대학교 등록금이 18만 원이었어요. 한 학기. 한 학기. 근데 그때 그 대학교 등록금은 한국 돈으로 그 당시 한 400만 원 한 학기에.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것도 한국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도 기부 입학을 받아야 된다. 대학교가. 기업 입학. 네, 기부 입학제. 그래서 돈 없는데 공부는 잘하는 공부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그 등록금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금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그 동양의 한 나라에서 오는 친구를 그 대학교를 다니게 해준 거잖아요. 아니 그게 없었으면은 이제 좀 더 힘들었겠죠.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혜택을 입고 그다음에 또 특히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걷는 미국이라는 어떤 사회에 또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가치를 많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다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지만 우리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를 보면 등록금 혜택을 전혀 못 받죠. 그래서 제가 제 돈을 다 내야 되죠. 비싼 등록금을. 대신에 또 그 어려운 학생들이 그 내가 비싼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운 학생들은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 50%가 등록금 안 내고 다닌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를 계속 그 김을 빼는 거예요. 그 불만 소지를. 회계법인에서 7년 근무하시다가 전직을 하셨잖아요. 투자회사로. 네네. 뭐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본 것 같고요. 이게 전직은 왜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회계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게 없나 그랬는데 그 안에 이렇게 나한테 운명 같은 회사죠. 스커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회사 알아보니까 가장 존경받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인터뷰하고 싶다고. 근데 그 회사도 되게 재미난 회사예요. 오케이 와봐라 그렇게 해갖고 점심시간에 가서 인터뷰했죠. 그게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재미났었죠. 그 회사가 당시에 이제 코리아 펀드를 이미 이제 운용하고 있는 운영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회사예요. 그래서 뽑히실 수도 있었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 니네가 계속 그런 신문에 났었어요. 한국에 계속 더 추가적으로 펀드도 만들고 싶다 그런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냐. 근데 이제 되게 재미나게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난 멘토가 된 거예요, 다. 예. 뭐 주식 투자 같은 걸 해서. 그럼요. 다 엄청나게 부자들이었어요. 책에 썼던 윌리라고 하는 웰리도 그 중에 하나 있죠. 웰리 홀서도. 그 사람은 한국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일본을 너무 싫어했고, 일본은 망할 거라고 계속 나한테 얘기해. 일본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 루게르병으로 죽었어요. 한 몇 년 전에.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많은 그런 생각의 파괴를 알려 줬죠. 그 옛날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북한에서 난민이 내려오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가 남한이 준비하고 있냐고. 그래서 그 당시는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완전히 철통같이 지킬 텐데 난민이 내려오면 어떡하냐고 질문하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도 황당했죠. 이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 똑같은 질문을 했죠. 윌리, 그런 일 안 일어나 한국은. 뭐 독일하고 독일 동서이각은 틀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전 그거 아니야. 사람이 굶으면 내려와.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 통찰력. 근데 그런 거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을 너무 좋아하다가 96년 이럴 때 한국을 다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이 일본처럼 될 것 같다. 제가 잘못 알았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알던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이른바 미국적 가치관을 무장된 미국인의 이야기를 듣는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인의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한국적으로 풀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사교육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야 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퇴직연금이 2%밖에 없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한국에 투자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것까지 결정을 해도 한국 사람의 개개인의 삶이 어떤 거에는 관심도 없죠. 근데 저는 내 친구들이고 내 친척들이고 하니까 큰일 난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지? 왜 애들을 괴롭히지? 미국은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유롭게 자랐기 때문에 창의력이 늘어나고 구글도 설립하고 막 이러는데 왜 한국은 왜 애들을 괴롭혀서 국영수에 몰두하게 해서 그 아이들은 인생을 갖다가 왜 이렇게 재밌게 안 살고 부자가 되는 라이프를 안 살지? 저한테는 굉장히 리얼한 거예요. 그다음에 조국이잖아요. 조국인데 이렇게 포텐셜이 많은 나라인데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이고 제일 부지런하고 그런데 왜 가장 잘못된 대로 가고 있는 일본을 따라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직설적이죠. 싸게 끊어라 그러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미국 국적은 왜 취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편하죠, 그게. 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또 미국에서 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근데 한국을 다시 오게 된 동기도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는 스카우트 형식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니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메리츠도 사람이 필요했고 저도 한국에 가서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싶었고 그게 너무나 우연하게 맞았고. 저 연봉도 높고 펀드 매니저로서 잘 나가셨을 텐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마 쫓겨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주장을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건 아니고 저 팀을 다 데리고 나왔죠. 네, 한국에 있는 팀을 다 데리고 나왔죠. 제가 먹여 살리려면 그런 홈이 필요했지.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아예 미래는 모르죠. 네, 저는 미리 결정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이 잘 되는데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개개인이 정말로 노후 준비 다
된 걸 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대표님은 돈을 왜 버셨습니까? 왜 벌고 싶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사회에 어떤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까. 제가 스코다에서 배운 거, 또 그 사람들이 한 것 내가 저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녀님이 찾아와서 우리 그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도와주자 그랬을 때 이건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16살 되면 그 아이들은 무조건 사회에 나가. 그래서 이 애들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얘네들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을 미리 사줘야 되겠구나. 펀드를 사줘야 되고 우리 펀드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뭐 어렸을 때부터 18살까지 펀드를 하게 될 경우 이제 떨어지거나 했을 때 책임 문제 뭐 이런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서요? 법적인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무도 대리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대리인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 돈 내니까 네. 누가 나한테 책임 물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해줬는데 1,000만 원 넣었는데 800만 원 됐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책임을 물어요. 근데 그한 원장에서 경우는 책임 물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하겠죠. 아 실제로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명씩 막자. 그래서 그걸 아이를 위해서 10만 원씩 넣자 한 달에. 그다음에 점점 커지면 20만 원도 되고 30만 원 이제 그게. 그럼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이제 10년 동안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 펀드를 사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관리를 하려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펀드로 후원하는 거네요. 네, 펀드 후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참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걸 확장하게 되면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18살 나갈 때, 그는 자기 돈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때 가서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나갈 때 뭐 적어도 한 1, 2억 원이 있어야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장사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 거니까 뭐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후원인이 뭐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걱정은 이제 그 친모가 나타났을 때 맞아요. 그게 이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요. 나중에 되면 이제 돈 욕심이 나면 그럴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거 걱정하다 보면 또 못해. 그러니까 뭐 하고서 엄마가 또 좋겠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엄마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부자신가요? 부자죠. 저는 부자죠. 근데 뭐 돈이 뭐 몇 천억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돈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어디 놀러 갈 수 있고 내가 회사도 당장 그만둘 수 있고 그런 부자 아니에요? 엄청 부자시네요. 네, 그럼요, 그게 부자예요. 공주영씨라고 아시죠? 네, 공주영 예, 아시죠? 예. 이 사람 이런 책 있어요? 지리산. 네네네. 이게 이제 지리산에 사는 제일 가난한 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이런 거예요. 왜냐면 돈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돈이나 뭐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자연인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남들과 어울려 사는 것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가치를 중요시하면서도 그런 가치를 설파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런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적극적이지가 않잖아요. 유태인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돈을 다스리라고 그러거든요. 돈이 그만큼 양면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태인들은 그 자식한테 돈을 함부로 주지 않잖아요. 돈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지. 돈을 자꾸 피하고 돈 없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거.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게 낫지. 다 그냥 스님처럼 사는 거를 당연시 여기면 부자라는 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 근데 돈이 전부는 아니다. 물론 전부가 아니죠. 근데 중요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래서 그 유태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대가가 없이 자식한테 돈 주는 거는 자식을 강도로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한테 그 크레딧 카드를 주는 거는 그 권총을 집어준 거라고 얘기한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욜로하고 소확행 말씀하신 것 때문에도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럼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냐? 우리는 이렇게라도 난 주식 살 돈도 없다. 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에이, 근데 그거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 갔을 때 그런 질문 하나 치고 있으면 제가 그럼 네 옷 누가 샀니? 물어봐요. 너 옷 살 돈은 어디서 났어? 오늘 저기 신발 산 건 어떻게 났어? 커피 마셨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비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난한 거를 왜 나한테 설명하려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왜 나를 공격을 할까? 그리고 나도 부자가 아니었고 나도 진짜 돈 없어서 고생했고 근데 꾸준하게 투자하니까 되더라. 그걸 가르쳐 주는데 왜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 근데 말씀하실 때 돈으로 달성되지 않는 어떤 보람이나 가치 이런 부분에도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뭐 제가 사이코로지스트도 아니고 내가 행복 사다 주는 사람도 아니고 너 부자가 되라. 부자 되려면 이거 해라. 그것뿐이에요. 제가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상담소 차린 것도 아니고 근데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제발 나처럼 해라. 커피 사 먹지 말고 그걸로 투자해라. 내 말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울림을 주고 있구나. 그다음에 뭔가 이게 이제 힘을 가지고 퍼져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느끼세요? 그럼요. 엄청나게 저한테 편지가 와요. 대부분 긍정적인 편지가 와요. 고맙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몰랐다.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줘서 고맙다. 젊은 사람들이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감옥에 있는 그 무기징역수도 연락이 오고 또 수녀원에 있는 수녀가 연락이 오고 또 공무원들이 연락이 오고 이거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광풍이 걸고 있어요. 희망을 느끼는 거는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제 말에 동의를 해요. 가난하건 부자건 희망을 봤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희망이다. 주식이 희망이에요. 내가 노동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건 자본이라는 거를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놀러 가도 내가 투자한 회사의 직원들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흥분되는 일이거든요. 그 주식 모으는 재미가 굉장해요. 사실은. 저도 미국에서 경험을 했고 그냥 비록 작은 돈이지만 커피 사 먹는 돈으로 투자만 해도 엄청나요. 적어도 내가 한 역할 중에 하나는 주식은 무조건 망하는 거다. 손을 대면 안 된다. 그 편견은 어느 정도 제가 깨는데 도움이 됐다고 그걸로 저는 굉장한 컴플리멘트죠. 저한테 칭찬이죠.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평정심을 얻게 하려면 이제 그런 면에 고민이 되죠. 우리 와이프도 고민을 하고 당신 만약에 또 저 사람들이 다 이제 당신 때문에 투자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걱정인데 그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주식은 다시 올라오게 돼 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의 차이지.